처음에 하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지인이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귀엽죠? 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말을 한다고 할 때 언제부터 말을 한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좀 현상이에요. 거의 모든 동물이 소리를 내죠. 하다못해 매미도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냅니다. 근데 개나 원숭이나 이런 동물들은 말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뭐 말하는 개가 있다고 하면 해외 토픽에 나오죠. 오직 사람만이, 인간만이 내는 발음이 있대요. 그게 입술 닿는 소리, 순음이라고 그래요. 미음, 비읍, 피읍, 이 계열 발음이에요. 이 발음을, 이 입술 닿는 소리를 낼 때부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첫 말이 그래서 아이의 첫 번째 말은 저 영어 쓰는 나라 사람이나 아기나 한국어 쓰는 아기나 전부 미음이에요. 맘마로 시작하죠. 왜 전 세계에서 엄마는 다 맘마냐? 엄마는 다 맘마냐? 맘마가 아기가 엄마라고 부르는 건지 젖달라고 맘마라고 그러는 건지 몰라요. 엄마는 동시에 젖이기도 해요. 맘마죠. 맘마 다음에 밥이거든요. 엄마 다음에 아빠고. 미음 계열 발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한국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이 계열에 들어가 있어요. 맘마, 빠빠, 엄마, 밥, 물, 불, 바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의 실체를 구성하는 두 요소, 몸과 맘. 몸과 맘. 인간은 이 두 가지로 구성돼요. 이상하죠?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자기가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각각 다른 가치들을 거기에다 집어넣었죠. 몸은 유한하고 변하고 결국은 늙어서 죽지만 마음은 잘 가꾸면 계속해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고, 또 잘하면, 정말 잘 가꾸면 몸이 죽은 뒤에도 살아서 영생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 문화에는 어떻게 남아있냐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이나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마음도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봤어요. 이게 하나는 혼이고 하나는 백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수많은 동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늘의 기운, 신의 기운이죠. 땅의 기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사람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기운을 백이라 불렀고요. 사람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의 기운을, 사람 몸 안에 들어온 하늘의 기운을 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백은 땅에서 왔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땅으로 흩어지고, 혼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죽으면 다시 하늘로 날아가요. 그거를 사자성어로 쓰면 혼비백산. 그죠?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진다. 지금도 아직도 이제 제사나 차례 의례를 지내는 집들이 꽤 많으니까요. 제사는 바로 이 혼에게 드리는 의례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지내요. 왜? 혼은 날아다니니까. 이사를 가도 찾아다니잖아요. 백은, 성묘는 백에게 드리는 의례예요. 땅에 묻혀 있으니까 사람이 찾아가야 해요. 그렇게 사람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특별한 마음을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세계 보편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우리 단군 신화를 한번 보죠. 단군은 아버지가 환웅이에요. 신의 아들이자 그 자신이 신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모습은 바꿨지만
그래도 곰이에요. 만약에 단군의 DNA를 찾아서 현대과학기술로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신과 곰의 DNA밖에 없죠. 그게 인간이에요. 전 세계 건국선화 또는 시조 신화가 대략 비슷해요. 인간은 신과 동물, 신과 자연, 하늘과 자연의 땅의 중간적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고대적 관념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정말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보면 천사 같은 분. 그리고 좀 인격적으로 도저히 좀 사람 취급해주기 어렵다 싶으면 짐승 같은. 네, 신과 짐승으로 인간의 본성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인생의 목표, 자아 실현, 어떤 자아를 키울 것이냐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신적인 요소, 하늘에게 가까이 가 있는 요소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더 키워주고 동물적 요소를 계속 억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성의 완성이라고 봤어요. 왜 카톨릭 사제들이나 불교 승려들이 결혼을 안 하느냐. 이게 동물적 욕망, 원죄의 근원이라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욕망을 가능한 대로 억제하는 것이 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신성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어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만들어 준 신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성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은 중요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그죠? 몸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의 삭발하는 이런 식의 속세와의 단절, 또는 인간의 이른바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의 단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인간성의 구원은 신과 합일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반대말은 타락이었어요.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타락하지 않기.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계속 가다듬어서 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이것이 종교가, 고대부터 종교가 인간에게 가르친 올바른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또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자기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유리거울이 12세기, 13세기 사이에 보급되기 전까지 유럽에서는 동경, 고대부터 동경이 있죠. 햇빛을 비추는 기구였어요, 사실은요. 무구로서는. 태양을 반사시켜서 일종의 태양의 권능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일종의 무당의 도구였죠. 다뉴, 세문경, 이런 거울 얘기 들어보셨죠? 청동기 시대 거울. 잘 닦아도 자세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 비싸요. 보통 사람은 자기 얼굴을 어떻게 봤을까요? 우물에 고개 들이밀고. 잘 보이겠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도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남은 다 보이는데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볼 기회를 거의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대의 그림들을 봐도 그리스 시대의 그 대리석 조각들은 굉장히 사실적인데, 중세 유럽의 프레스코화나 우리나라의 인물화들 보더라도 이렇게 그 그림을 세밀하게 잘 그리질 않았고요. 인물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을 기울일 만한 조건들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랬다가 유리거울의 시대가 열리면서 비로소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판유리를 만들고, 그 뒤에 이제 반사되는 빛이 투과하지 않은 물질을 바르면 완전히 빛을 투명하게 반사시키는 그런 유리거울이 나오면서 비로소 사람은 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저로서는 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국립박물관에 가보시면 삼국시대 유리 공예품들이 있어요. 전시되고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경국대전 경공장조를 보면 유리공예가 없어요. 조선시대 유리기술자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지질 않았던 것이죠. 개항 이후에 1883년에 처음으로 관영 유리 공장이
생길 뻔했어요. 생긴 건 아니고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왔다는 건 잘 아시죠?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가장 불편한 게 뭐였느냐? 자기 부인에게 쓴 편지 보면 물론 이제 남편들이 먼 타지에 나와 살면서 부인한테 살기 힘들다, 괴롭다 이런 편지는 안 쓰죠. 그러니까 다 좋다. 다만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다면 머리가 문틀에 닿는 거 정도가 불편하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많이 불편을 느꼈던 거는 창호지였던 것 같아요. 유리창이 없는 것. 유럽은 이미 13세기, 14세기부터 이제 유리창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서민 가정에서는 뭐 19세기나 돼야 들어오지만 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조선 정부한테 권해서 유리 공장을 만들라고 시켜요. 그래서 한강변에 이름이 재밌어요. 파리국. 유리라고 부르기 전에 파리라고 불렀어요. 파리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유리 제조 기술자로 조셉 로젠봄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인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한강변에 워낙 모래가 많으니까 이 모래가 유리의 원료잖아요. 그렇죠? 모래가 많으니까 그걸로 유리 공장을 하려고 답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들이 유리창을 쓰는 집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 쓰는 집을 만들려고 유리 공장을 채우려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엔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 서울에서 많이 팔리던 성냥 공장으로 업종을 바꾸려고 나무를 사다가 이제 성냥 원료를 쌓아놨는데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최초의 이 유리 제조 공장은 실패해요. 유리가 굉장히 깨지기 쉬워서 수입해서 옮기기도 나쁜 그런 물건이잖아요. 가까이에 생산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1910년쯤이 되어서야 이제 서울에 한 3개 정도의 유리 공장이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유리 공장이 생기고 여기서 판유리와 유리 거울들을 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리 거울이 보급되게 되죠. 첫 번째는 이렇게 유리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다들 특히 여성분들은 가방 안에 유리 거울 하나씩은 들고 다니시겠지만 그죠?